한국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꼭 제가 가야 하는 건가요? 왜 제가 가야 하죠? 일본의 교장실에서 한 여선생이 교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 아이들 인솔자로 자신이 뽑힌 것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있던 한국 편견으로 인해 한국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이런 부정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학생들을 잘 인솔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의 교사 야마모토 메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로 근무하는 야마모토 메이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제 직업을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학생들과 역사에 대한 제 열정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를 형성한 위대한 사건과 인물에 대해 가르치죠. 저는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일본의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영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4월의 어느 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평범한 하루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간단히 먹고 전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에서는 수업을 가르치느라 바쁜 아침을 보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교장 선생님께서 모든 선생님들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은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학교가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바로 한국의 한 중학교와 진행하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학생 20명이 일주일 동안 서울에 가서 한국인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이었죠. 한국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 다음 20명의 한국 학생들이 도쿄로 와서 우리 학교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이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또한 일본과 한국 간의 좋은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두 나라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평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말을 하셨어요. 일본인 교사 한 명이 학생들과 함께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그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가는 게 떨렸어요. 제 또래의 많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거든요. 뉴스에서도 양국 정부 간의 다툼에 대한 기사를 가끔 보곤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생겼어요. 친구가 아닌 라이벌로 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실수하거나 공경에 처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양국 간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는 것도 두려웠죠. 솔직히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친절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 주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정말 믿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어요. 한국어도 조금 배웠죠. 물론 학생들의 준비도 도와야 했어요. 여행 규칙과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회의도 가졌습니다. 기본적인 한국 인사말과 관습도 배웠어요. 학생들은 정말 신나했어요. 한국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죠. 어떤 음식을 먹을까? 호스트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에서 무엇을 하면 재미있을까? 학생들의 열정과 호기심을 들으며 저도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여행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총 20명이었습니다. 교복에 어울리는 가방을 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비행기를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쿄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우리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금방 도착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푸른 산과 넓은 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그러자 높은 빌딩과 번잡한 고속도로가 있는 서울 시내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현대적이고 신기해 보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안내 방송도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의 냄새와 느낌도 달랐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일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도착 구역에서 우리 학교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40대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일주일 동안 우리를 안내해 줄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큰 버스에 타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어요. 많은 자동차와 트럭들이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은 운전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90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매운 음식과 대중음악, 초고속 인터넷으로 유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았습니다. 책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일상이 어떤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몰랐죠. 제 무지가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우리가 묵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동부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학교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는데 현대식 건물이 여러 개 있고 운동장도 넓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혜 선생님은 우리를 호스트 가족들을 만나러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학교 체육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환영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우리를 안아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학생들이 호스트 가족을 한 명씩 만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약간 수줍어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모험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호스트 가족은 50대의 멋진 부부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호스트하고 일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학교에서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식당은 태극기와 일장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이 있었습니다. 몇몇 요리는 생소했지만 저는 모든 요리를 조금씩 먹어보았습니다. 맛은 정말 맛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의 연설이 있었어요.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죠. 이번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는 한국과 일본이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국 학생들은 우리를 위해 전통 음악과 춤을 공연했습니다. 학생들은 밝은 색상의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정말 우아하고 표현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재능과 절제력에 놀랐습니다. 제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어요. 저는 그들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간단한 한국 민속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한국 학생들과 함께 웃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도 했습니다. 스텝과 리듬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어나 문화적 장벽 없이 함께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생각했습니다. 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요.
한국에 대한 제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기회였어요. 새로운 문화에 대해 마음과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존중으로 미지의 세계를 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둘째 날은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서 한국 전통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밥, 국, 생선구이, 그리고 물론 김치가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주저했지만 저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모험의 일부라고 말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500년 이상 한국을 통치한 조선 왕조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궁궐입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궁궐 부지는 매우 넓었고 수십 개의 건물과 정원이 있었어요. 저희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을 둘러봤어요. 가이드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궁궐의 역사와 그곳에 살았던 왕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왕이 법정을 열었던 웅장한 왕좌의 방을 보여줬어요. 여왕의 숙소와 왕실 연회장도 보여주었어요. 페인트 칠한 스크린부터 조각된 기와까지 모든 것이 매우 우아하고 섬세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궁전이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산책로와 오래된 나무가 있는 넓은 안뜰이 있었어요. 화려한 연꽃이 있는 작은 연못도 있었죠. 그리고 궁궐 담장 너머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푸른 산들이 보였습니다. 관광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었어요. 궁궐 투어가 끝난 후에 저희는 자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전통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행진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근위병 교대식을 보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한국 가족들도 보았어요. 아이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귀여워 보였죠. 점심은 궁전 근처에 있는 궁중 요리 전문 식당에 갔어요. 조선의 왕과 왕비에게 대접했던 음식이 바로 궁중 음식이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섬세한 음식이었고 작은 접시와 고명이 많았어요. 저희는 신선로, 구절판, 약과 등을 먹었죠. 모든 음식이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으로 매우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박물관에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 예술, 문화에 관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청동기 시대 칼, 불교 조각품, 조선시대 회화 등을 볼 수 있었어요. 박물관이 너무 커서 일부만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인상 깊었던 전시물 중 하나는 일본의 한국 점령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했어요.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자유와 언어, 문화를 빼앗아갔죠. 한국인들을 공장과 광산에서 적은 임금으로 일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에 한국 남성을 징집해 싸웠습니다. 이 역사를 읽으면서 저는 매우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거든요.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배우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왜 아직도 양국 사이에 분노와 불신이 존재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시회는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점령에 저항하고 독립을 위해 싸웠는지도 보여줬어요. 투옥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일본 정부에 항거한 용감한 운동가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마침내 해방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열렸던 대규모 축하 행사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인간의 정신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류를 통해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호스트 가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호스트 어머니께서 짜장면과 탕수육으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녀는 제 하루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역사와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스트 부모님이 가족 사진첩을 보여주셨어요. 아기부터 대학생까지 딸이 성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사진도 있었어요. 함께 앨범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가족의 기쁨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개방성과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저를 가족의 일원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들은 저와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 대가로 제 삶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국적과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추억,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관점으로 마음이 활짝 열린 것 같았어요. 고궁은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여줬습니다. 박물관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회복력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가정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대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한 역사의 어려운 부분을 마주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설레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 같았거든요. 역사 교사로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과거는 단순히 날짜와 이름의 집합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살았고 고군분투했으며 꿈을 꾸었던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교훈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과 세상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래된 편견을 깨고 공감과 존중의 새로운 다리를 만들고 있었죠. 남은 한 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즐겁든 힘들든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좋은 홍보대사가 되고 한국 호스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평화로움과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히 재미있는 모험이 아니라 성장과 발견의 의미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상쾌한 기분과 함께 앞으로의 하루를 기대하며 일어났습니다. 호스트 어머니가 생선구이, 밥, 수프 등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등 제가 배운 한국어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호스트 부모님은 웃으며 제 발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학교에서 나머지 그룹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비무장지대, 즉 DMZ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래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는 남북한의 국경 지역입니다. 저는 이것이 냉정하고 강력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비무장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가이드 박지혜 선생님이 한국전쟁과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중국은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전투는 잔인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난민이 되었어요. 1953년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지만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사이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박지혜 선생님은 비무장지대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중무장한 국경 중 하나이며 양측에 1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다가갈수록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방에 검문소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려면 몇 차례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죠. 첫 번째 목적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공동경비구역 JSA였습니다. 이곳은 남북한 군인들이 마주보고 서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휴전선에 걸쳐 있는 큰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쌍안경을 통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현실적이면서도 오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모든 가족들과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지속적인 긴장과 여전히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는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JSA 이후에는 비무장지대의 다른 주요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방문했습니다. 선전마을과 공장은 보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 마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또한 북한이 남한으로 병력과 무기를 보내기 위해 비무장지대 아래에 파놓은 침투용 땅굴 중 하나에도 들어갔습니다. 터널은 좁고 어두웠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한때 이 땅굴을 기어 다니며 싸우다 죽었을 병사들을 생각하니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투어 내내 저는 비무장지대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를 만든 전쟁의 추악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창한 숲과 평화로운 강, 심지어 야생 두루미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그토록 많은 고통과 갈등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분단과 트라우마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평화와 안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간 화해와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과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을 탈출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고난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했던 북한의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유와 더 나은 삶을 꿈꿔왔어요. 어느 날 그녀는 오빠와 함께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간 후 동남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며 업자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망명과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의 용기와 회복력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두려움과 절박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북한 정권의 불의와 잔인함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탈북자들의 희망과 결단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거가 그들을 규정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꿈을 추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의 정신은 빛을 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저는 국경을 초월한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탈북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이자 변화의 주체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공포와 무지의 장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탈북자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한 젊은 여성에게 탈북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도중에 낯선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친절을 받았고 그 덕분에 인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우리가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도 오랫동안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연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를 끼치기보다는 돕고 벽을 쌓기보다는 다리를 놓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스트 가족분들과 그날 배우고 느낀 모든 것에 대해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경청했고 분단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분단이 모든 한국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희망과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호스트 아버지는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북한에서 오랫동안 헤어진 사촌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호스트 어머니는 제 학생들과 그 자녀들, 같은 젊은 세대가 남북한 간의 진정한 화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더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들의 지혜와 낙관주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수많은 역사와 변화를 겪으면서도 희망과 인간애를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가 탈북자들의 이야기에서 보았던 회복 탄력성과 은혜의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죠. 그리고 고통과 기쁨,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인간 경험의 깊이에 겸허해졌습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아직 배우고 이해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교사, 더 나은 세계 시민,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공감,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평화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남쪽에 있는 수원의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방문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삼성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박물관에는 삼성의 역사와 업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저는 삼성 제품의 놀라운 혁신과 창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삼성이 생산했던 최초의 흑백 TV와 휴대전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8K TV, 오지 스마트폰, 심지어 춤추는 로봇과 같은 최신 첨단 기술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병철은 1938년 식료품과 국수를 판매하는 작은 무역회사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전자 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정치적 격변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독창성,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로 삼성을 글로벌 강자로 키웠습니다. 그는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직원들을 해외로 보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부터 배우게 했습니다. 또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힘을 믿어 한국의 여러 학교와 대학을 설립했죠. 저는 이 회장의 이야기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자신의 재능과 결단력으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성공적인 기업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발전과 번영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닮아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였지만 잿더미에서 일어나 기술, 문화,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거듭난 대한민국.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꿈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대한민국과 말이죠. 삼성박물관을 둘러본 후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거나 일했던 한국 비즈니스 리더들과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양국 간의 문화적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성장과 앞으로 더 많은 협력과 교류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와 통찰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역사적 긴장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과 공통 관심사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과 일본 모두 인구 고령화, 세계 경제의 변화, 친환경 발전의 필요성 등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리고 양국은 서로의 강점과 혁신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오후에 저희는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일제 식민지 당국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구금하고 고문하던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어두운 간방과 창문, 으스스한 고문실이 있는 암울하고 냉정한 장소였죠. 전시물을 둘러보면서 그곳에서 자행된 잔혹한 행위에 깊은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일제 강점기에 저항하다 목숨과 자유로 그 대가를 치른 용감한 남녀의 사진과 유물을 보았습니다. 고통과 분노, 저항으로 가득 찬 그들의 편지와 일기를 읽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시물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보았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이념을 가진 활동가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대의를 위해 함께 모여 만든 희생의 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억압의 공간에서 교육과 기억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희망과 변화의 씨앗을 볼 수 있었어요. 한간방에 서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고통을 상상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여 전 세계가 존경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 분단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불의와 트라우마의 기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일본인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호 이해와 존중, 화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호스트 및 친구들과 함께 작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쌓은 놀라운 경험과 우정을 축하하는 동시에 마음을 울렸던 장소와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습니다.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와 반찬을 먹으며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추억과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웃고 울고 포옹하며 깊은 유대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건배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호스트들의 놀라운 환대, 관대함, 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조국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인류애에 대한 소중한 교훈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학생들과 동료들에게도 이번 여행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는 양국의 더 많은 이해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자 평화 조성자가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호기심을 갖고 더 공감하고 더 겸손해지며 한국 이웃으로부터 배우고 소통할 기회를 찾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여행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두려움과 편견, 오해를 안고 한국에 왔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해주었고 더 나은 교사, 더 나은 세계 시민, 더 나은 인간이 되라는 사명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정과 평화를 위해 건배하며 잔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며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관계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기쁨과 슬픔, 교훈과 놀라움이 가득한 이번 한국 여행이 제 인생과 교육자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여정의 영원히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소와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제가 얻은 교훈과 경험을 다시 가져와 학생, 동료,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 멀리 사라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과 한국에 조용히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얼굴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양국 사이에 이해와 존중의 다리를 놓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평화, 정의, 화해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방인이나 관광객이 아닌 친구이자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여정의 파트너로서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가 기대하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역사, 문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인간 정신의 회복 탄력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새롭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학생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의 지원과 영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얻은 추억과 교훈은 영원히 저와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자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화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으로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항상 저와 함께하며 저를 인도하고 영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라고요? 왜 한국인가요? 이미 선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래야 할지 의문이네요. 여기 미국에서 상사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베테랑 전략 분석가인 남성은 왜 한국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스카우팅을 위해 한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야구를 접하고 이번 서울 시리즈에 참여하면서 이 남성은 아예 새로운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미국 야구 전략 분석가 데이비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분주한 경기장에서 자리에 앉으면서 흥분과 기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공기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했고 빨강, 하양, 파랑으로 뒤덮인 수천 명의 팬들의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했죠.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베테랑 전략 분석가인 저는 한국 팀과 짜릿한 시범 경기를 치르기 위해 준비 중인 우리 팀을 응원하려 모인 열정적인 팬들 틈바구니에서 제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한국으로 이 스카우팅 일을 하러 보내졌을 때 의구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전 평생 미국 야구와 함께해왔고 제 머릿속엔 그 어떠한 스포츠도 어떠한 나라도 미국 야구의 장엄함과 위대함에 비할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임의 리듬과 전략은 제 존재의 일부가 되어 스포츠에 대한 분석적 접근 방식을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팬들이 가장 열렬한 메이저리그 야구 MLB 팬 못지않은 격렬한 함성을 지르는 걸 보면서 제 안에서 호기심의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배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한국인 관객들의 함성과 응원가에 섞이면서 경기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기량과 투지에 완전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정교함과 민첩성은 정말 놀라웠고 헌신과 훈련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었죠. 솔직하게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좀 다른 플레이 스타일이었어요. 날것의 파워보다는 규율과 전략을 강조하는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효과를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경기장의 풍경과 소리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야구가 가진 풍부한 역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900년대 초 미국 선교사에 의해 야구가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다는 걸 아셨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놀라울 따름이에요. 오늘날 야구는 1982년에 설립된 한국 프로야구 KBO라는 번성하는 프로 리그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중 하나가 되었죠. 수년에 걸쳐 KBO는 박찬호, 김병현, 추신수 같이 MLB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족적을 남긴 엄청난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배출했어요. 한국 팬들의 열정과 에너지에 둘러싸여 앉아있으니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의 헌신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정확한 움직임, 과감한 주루 플레이,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등이 정말 아름다웠죠. 한국 야구의 이면에는 어떤 비밀과 전략이 숨겨져 있을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략 분석가인 저로서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경기가 제 앞에서 펼쳐지면서 저는 각각의 플레이가 만들어내는 드라마와 흥분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제 주변의 한국 팬들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엄청난 열정으로 응원했고 매 투구, 매 스윙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오르락내리락했죠. 감정의 롤러코스터였고 저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겨루는 걸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야구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에 둘러싸인 그 경기장에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동지애와 공동의 목적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기록되고 양 팀이 악수를 나누기 위해 줄을 설 때 저는 한국 야구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을 느꼈어요. 경기장 안팎으로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나라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제가 겉만 살짝 구경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더 배우고 한국에서 행해지는 야구의 신비와 복잡성을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날 경기장을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흥분과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자극되고 질문들로 머릿속이 붐비는 가운데 저는 한국 야구의 신비를 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표면적인 관찰을 넘어 한국 문화의 풍부한 문화에 완전히 몰두하기로 결심했죠. 그러기 위해 한국 경기에 참석하고 예리한 눈으로 훈련 과정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 전역의 다양한 경기장과 연습시설로 향하면서 흥분과 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치 사탕가게에 간 어린아이처럼 이곳에서 행해지는 야구의 모든 디테일과 모습,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싶었죠. 선수들의 꼼꼼하게 조직된 훈련부터 팬들의 리드미컬한 응원가까지 저는 한국 야구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게 바로 와닿았던 건 한국 선수들의 믿을 수 없는 기강과 근면함이었어요. 이 선수들은 마치 기계 같았어요. 정말 경외감이 들 정도로 정밀하고 집중력 있게 매 훈련을 소화해냈죠. 그들이 진지하게 기량을 연마하고 최고 수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장시간의 노력과 땀을 기꺼이 흘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움직임이 지닌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번개 같은 반사신경으로 땅볼을 처리하는 모습, 우아한 호선을 그리며 공을 맞히는 스윙, 베이스를 돌 때 보여주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운동 능력까지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춤을 보는 것 같았죠. 각자의 선수들이 동료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체적 재능에 감탄했던 만큼 경기의 모든 면면에 스며들어 있는 정신력과 전략적 사고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식 경기 운영은 MLB의 파워 중심적 접근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팀워크, 희생번트, 투구 선택의 미묘한 기술을 더 강조하고 있었죠. 게임의 복잡성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요구하는 다른 차원의 지성이 필요한 플레이 스타일이었어요. 한국 야구의 세계로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그들의 전술이 지닌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볼 수 있었어요. 주자를 진루시키고 수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번트를 사용하는 방식,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루 플레이에서 감수하는 계산된 위험들, 타자들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투수 운용의 전략적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이 더 큰 전략의 일부였고 상대방을 제치고 앞서기 위해 꼼꼼하게 만들어진 계획들이었죠. 그러나 경기의 기술적인 측면에 감탄하는 한편 한국 팬들의 열정과 에너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죠. 정말 전염성 있는 열정과 헌신이었어요. 그들은 환호하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하고 깃발을 흔들었는데 그 열기가 흥분되면서도 약간은 두려울 정도였다니까요. 관중석에 앉아 빨강과 하양의 물결에 둘러싸여 이 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아 보였죠. 야구에 대한 사랑과 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닝이 지나고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저도 그 모든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고 매 투구, 매 배트 크랙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수십 경기와 훈련에 참석했고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게임에 대한 새로운 복잡성과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코치들과 선수들을 만나 전략과 테크닉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한국 야구만의 독특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지식과 통찰을 쌓아가면서도 한국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이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겉핥기만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들, 앞으로 풀어내야 할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남아있었죠.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을 내다보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한국 야구를 탐구해 나가면서 이 스포츠를 둘러싼 문화의 깊이와 풍부함에 끊임없이 놀라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막 겪은 심오한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경험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과 그 안에서의 제 역할을 영원히 바꿔놓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에 열리는 MLB 서울 시리즈 개막 전 스페셜 게임을 보러 갔습니다. 저희 팀과 팀코리아의 경기를 볼 수 있었어요. 경기는 구로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 때마다 정말 크고 잘 지어진 경기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먼저 각 나라의 국가를 들은 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시구를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게임이 시작할 때 많은 한국 야구 훈련과 선수들 그리고 방법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그들의 능력을 재평가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이랑은 아예 게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상외로 한국 팀들은 잘 버틴 것으로 보였어요. 역시 한국 야구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증거로 저희 팀에 김하성 선수가 있네요. 아주 대단한 선수예요. 저희 팀으로 들여올 때 모두가 기뻐했던 기억납니다. 만족스러운 경기 관람 후 저는 집으로 향하며 그날의 경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되뇌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경기장에서 처음 느끼게 되는 감동을 받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은 바로 MLB 서울 시리즈 개막전이 있던 날에 시작됐어요. 공기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고 경기장은 펼쳐질 개막전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가득했죠. 자리에 앉아 경기장을 둘러보니 흥분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국가가 연주되기 시작하면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경기장에 침묵이 내려앉더니 경건함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맑은 음성이 부드럽게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것이 들렸어요. 바로 한국의 유명 가수 박정현이었어요. 국가의 가사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제가 들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던 목소리였죠. 힘과 우아함, 강인함과 연약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목소리였어요. 노래에 빠져들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경지로 빠져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경기장을 둘러보니 제 반응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팬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죠. 심지어 선수들마저도 감명받은 눈빛으로 가수를 바라보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며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노래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는 무언가의 상징이었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경기가 시작하기 전 처음 겪어보는 기분이었어요. 이제까지 여러 개막전을 겪으며 많은 노래들을 들었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 이상의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개막전 노래 덕분일까 저는 그날의 게임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냥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 순간과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포츠 세계와 예술 세계, 그라운드의 선수들이 지닌 열정과 헌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음악가들과 공연자들의 창의성과 영감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파고들면서 음악이 사회 구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 민요부터 전 세계를 휩쓴 현대, K-팝 열풍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한국인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죠. 감정을 표현하고 공동체를 만들며 인간 정신을 기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한국 음악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감탄하는 한편 슬픔과 후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오로지 스포츠 세계의 경쟁과 전략 그리고 승리의 추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과 결단력을 가지고 그걸 바꾸기로 마음먹었죠.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저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음악과 예술의 힘을 통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인간으로서 하나로 묶어주는 연결고리와 공통점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를 내다보며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경기장에 앉아 그날 저는 관중의 함성과 박정현의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둘러싸여 전에는 알지 못했던 희망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거라는 걸, 장애물과 좌절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수많은 사람들, 스포츠와 음악과 문화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깨달음과 함께 저에게는 새로운 에너지와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순간을 붙잡고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결국 삶이란 트로피나 찬사,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삶,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들어가는 추억에 관한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 남은 경기를 다 관람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미국에 있는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과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었죠. 한국 선수들의 기강과 헌신,
팬들의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한국인의 삶 구석구석을 가로지르는 음악과 예술의 풍성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놀랍고도 기쁘게도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 역시 스포츠 세계의 편협한 시각에 불만과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포츠 세계와 문화 세계를 더 가깝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선수들과 예술가들, 팬들과 음악가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드는 거였죠. 스포츠의 힘을 문화 간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활용하고 팬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세상을 바꾸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쏟아붓는 미래를 함께 그렸어요.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더욱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팀워크와 희생을 강조하는 것, 규율과 인내의 중요성,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음악과 예술의 힘, 문화와 공동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유대감을 쌓고자 할 때 우리를 인도한 건 바로 이런 가치들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행히 저희는 선수들과 음악가들, 팬들과 예술가들을 한데 모아 우리를 인간으로서 하나로 묶는 것들을 기리는 합동 행사와 전시회를 빠른 속도로 열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았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영감을 주고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교류도 계획했죠. 우리의 노력이 빚어낸 파장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스포츠와 음악이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과 기쁨과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목격한 거죠. 그러나 성공을 축하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해야 할 일이 아직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복잡하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앞으로도 늘 어려움과 좌절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수많은 사람들, 스포츠와 음악과 문화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저는 지금 한동안 잊고 있었던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나 도전과 역경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와 제 동료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힘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결국 삶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관한 거니까요. 트로피나 찬사,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와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삶,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들어가는 추억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저를 둘러싼 화음과 아름다움을 끌어안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동료들과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한 야구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서울 시리즈 게스트로 중계에 참여했던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익히 들었었어요. 예전 LA 다저스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수였죠. 그와 우연히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서 저는 박찬호 선수가 한 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줬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죠. 그는 교육의 중요성과 스포츠가 장벽을 허물고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야구를 잘하는 것보다 사회에 보탬이 될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재단을 설립해 20년째 유지해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인복이 있다며 주변에 자신의 재단에 후원을 해주고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공감대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박찬호 선수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지는 변화의 힘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었죠. 그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면서도 박찬호 선수의 이야기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저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그가 가르쳐준 가치와 원칙들, 팀워크와 희생을 강조하는 것, 규율과 인내의 중요성,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스포츠와 문화의 힘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이고 유용적인 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의 노력이 만들어낸 파장이 퍼져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저 역시 이 위대한 이야기의 전개에서 맡은 역할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 변화를 만들고 타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와 공동체를 가로지르는 이해의 다리를 놓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의 말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인류애와 연민의 거대한 연결고리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연결고리 말이에요. 두려움이나 증오, 분열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고리였죠.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에 대한 감사함과 경이로움이 가슴 벅차올라요. 저는 제 자신과 저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스포츠와 문화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저의 새로운 여정은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놓아야 할 다리와 만들어야 할 연결고리가 무수히 많죠.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 함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정의롭고 더 연민 어리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슴이 설렙니다. 그러니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을 열고 열린 사고로 우리 주변의 놀라운 풍요와 다양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로 말이에요. 우리의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 타인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요. 함께라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음표, 한 경기, 한 사람씩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여러 경기 관람과 다른 경험들 그리고 이번 서울 시리즈에서 느끼게 된 것들 모든 것에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저희를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